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국토부가 오늘 재건축 관련 3대 규제 중 마지막 남은 하나인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구조 안전성 비중을 낮춰서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인데요. 이렇게 재건축 규제의 마지막 대못까지 뽑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무덤덤합니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 과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재건축 규제 완화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재건축 규제 대못, 세 가지 대못을 뽑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우선 네. 그 내용 어떻게 완화가 되는 건지 좀 부탁합니다. 설명. 안전진단 일단 항목이 있거든요. 예. 안전진단은 4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구조 안정 항목,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냐. 이게 뭐 벽에 금도 안 가고 충분히 살 수 있는 공간인데 왜 재건축하냐.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항목이 있고요. 예. 주거 환경 점수라고 해서 주민들이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녹물이 나오다든지 이렇게 살기 불편한 부분, 주거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느냐를 예. 가지고 이제 점수를 평가를 하고 예. 설비 노후도, 예. 그러니까 뭐 관이 노후화됐다든지 녹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설비 노후도, 예. 그다음에 비용 뭐 이렇게 비용 편익으로 이제 네. 계산을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점수를 어떻게 올렸냐면 구조 안정 점수를 올렸습니다. 50점으로. 안전 그러니까 점수를? 그리고 주거 환경 점수를 내렸거든요. 15점으로 내렸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민들이 살기 불편해도 와 우리 주차도 불편하고 재건축 좀 해야겠는데라고 해도 튼튼하니까 하지 마.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는 신호였는데 점수 비중을 바꿨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구조 안정 점수를 50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낮췄죠. 50에서 30%로 낮췄고요. 주거 환경 점수를 15에서 30%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튼튼해도 뭐 벽에 금이 안 가도 주민들이 살기 불편하다라고 하면 어지간하면 좀 해주겠다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쉽게 재건축 할 수 있도록 바꿨고요. 예. 점수 기준도 좀 바꿨습니다. A, B, C, D, E 점수로 나오는데요. 예. 55점 초과하게 되면 이제 유지 보수, 재건축 하지 마, 유지해라는 거고요. 30점 이하가 되면 무조건 재건축. 그다음에 30점 이하. 30점에서 55점 이하는 조건부로. 조건부를 걸어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점수를 어떻게 바꿨냐면 45점 이하는 무조건 재건축으로. 45점. 45점 이하는. 그다음에 45점에서 55점까지는 조건부, 55점 넘어가면 유지 보수로 바뀌는데, 예. 같은 55점이라도 앞서서 비중을 바꿨기 때문에 앞서서 통과 못한 단지들도 이제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쉽게 문을 열어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조금 쉽게 될 수 있도록 비중을 낮추고 어떤 안전진단 판정 기준을 조금 바꿨는데, 한문도 교수님, 이런 재건축 규제 완화에 그동안 이런 요구사항을 좀 반영해서 적절하게 바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네, 뭐 제가 볼 땐 나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동안 좀 과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예. 뭐 제가 볼 땐 좀 안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를 더듬어보면 그때는 더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때는 2015년도죠. 그때 예. 막 재건축 완화할 때 보면은 예. 구조 안전을 40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이번엔 이제 30%로 낮췄거든요. 예. 구조 안전성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고요. 아. 주거 환경 점수가 이번에는 이제 30점 뭐 수준인데 그 박근혜 정부 때는 40점까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들면 그냥 다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전체 단지 중에 한 90% 이상이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정부에서 던진 걸 보면 그 중간 형태, 또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과한 부분이 있었고, 안전성. 그 중간 형태를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합리적인데 이왕이면 아쉬운 게 뭐냐면 예. 순환 재건축이다, 순환 개발이다. 이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상식적으로 어느 한 구가 있다고 가정할 때 목동이라고 가정할 때요. 예. 목동의 그 단지들을 그러면 진단이 다 통과됐다고 다 같이 동시에 철거하고 부시면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물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서 이런 재건축 재개발은 순환 개발을 원칙으로 해요. 순환 개발을, 네, 입주 물량이 순차적으로. 저쪽, 입주 물량이 저쪽에 한 3,000개가 나올 것 같다 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철거를 하는 거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안전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 시행인가 관리처분 갈 때 그 과정에 시간을 맞추는 스케줄을 하거든요, 관리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줬다라면 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또 지역 주민 입장에서 특히 무주택자 입장에서 이거 갑자기 이거 다 지어버리면 집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거 혼동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그 순환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까? 네, 언급을 명확하게 안 했습니다. 보도를 보면 그게 언론 보도가 지금 다 나왔는데 보면 뭐 들썩들썩만 나오지 재건축 현장, 들썩. 뭐 순환 개발 방식으로 돼서 큰 시장에 지장은 없어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 표현을 국토부나 당국에서 그걸 좀 더 강력하게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했더라면 금상첨화했지 않을까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정권마다 이 네. 재건축 이 점수 비중을 조절해서 재건축을 조금 빠르게 할까 하면 좀 억제할까 해서 점수를 아주 너무 자주 바꿨네요. 이번에도 바뀌긴 했지만. 네네. 예, 그럼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네. 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번에 통과 안 되면 또 정권 바뀌어서 다음에 또 집값 과열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와 새롭다. 이건 뭐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계속 이게 언지를 줬거든요. 안전진단 풀어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언지를 줬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좀 덜 파격적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물론 해당 당사자들은 안 되던 게 이제 되게 되니까 굉장히 좀 환호성을 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뭐 해준다고 한 게 당연히 된 거 아니야?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오히려 좀 더 속도 조절을 좀 했네 이런 반응이어서 저는 시장에는 그렇게 뭐 아주 민감한 풍선 효과가 생긴다든지 그런 반응이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제 시행이 곧 될 텐데 내년 1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조건이 완화되면 어떤 데는 지금 그동안 재건축을 못했다가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걸 좀 어느 쪽이 어느 단지가 혜택을 좀 지금 우리가 뭐 뉴스에서 보도에서 많이 접하시던 뭐 목동 지역이 제일 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목동, 근데 거기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단지 3개, 거의 6개로 나눠놨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지구 단위별로 차례대로 하니까 혜택은 있지만 뭐 시일이 빨라지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다 알고 있던 어떤 그 시간 스케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시장 수요자들 입장에서 하고 좋아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목동 주민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은 빨라지지만 네. 순환 개발이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상계동 지역 있지 않습니까? 상계동. 네네. 그쪽도 좀 혜택을 볼 거고 압구정은 뭐 기존에 이미 통과된 곳이 몇 곳 있잖아요. 예. 그거 말고 나머지 지역들도 편하게 통과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겠죠. 그 혜택을 보는 거가 이제 안전진단을 혜택을 본 건데 예. 그 다음에 절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이제 시장을 아는 분들은 재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안전진단이 이렇게 통과됐다고 해서 지금 언론 보도상에서는 뭐 들썩들썩 난리가 났거든요. 뭐 혜택 받는 지역 지금 물어보신 것처럼 어디가 혜택이 있냐 그러는데 막상 거기 지역 주민들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인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언론사분들이 이렇게 좀 절차 이런 것 좀 해주시면서 이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으면 앞으로 절차는 이렇게 남았다. 한 10년 걸린다. 이런 얘기를 같이 써줘야 시장이 좀 균형성을 맞추고 정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는 게 좀 정확한 보도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부탁드리면서 네. 하여간 혜택 보는 지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목동, 상계동 이 지역이 제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목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재건축 탈락, 유지 보수로 됐던 곳이 새로운 조건을 적용하면 조건부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목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떨어졌거든요. 2차 안전진단에서 지난번에도 막 기대를 되게 가졌죠. 예비 안전진단 통과하고 1차 통과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도 재건축한다라고 플랜카드를 붙였는데 2차에서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번에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그래프 나오다시피 46개 단지가 2018년 이후에 안전진단을
끝낸 단지 중에서 예. 조건부 재건축 단지가 21개였고요. 유지보수는 재건축이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안 거. 되는 게 25개였는데 예. 지금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유지보수,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는 11개고요. 줄고. 재건축 무조건 되는 게 12개 단지. 예. 그다음 조건부가 23개. 그러니까 5대5 정도 비율이었는데 예. 지금은 7대3 정도 비율로 이제 재건축 되는 단지가 7 정도로 늘어납니다. 아.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 같은 경우도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조합 설립도 해야 되는 단지들도 예. 있고 사업 시행 계획, 관리 처분도 받아야 되는데 예. 쉽게 예를 들면 우리 등산을 갈 때 지금까지 입산 금지가 됐습니다. 입산 금지가 됐는데 이제 입산해도 돼라는 허가가 떨어진 거고요. 이제 산을 올라가려면 준비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등산복도 준비해야 되고 멤버도 구성해야 되고 산 올라가다가 폭풍우가 치면 또 금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넘어가야 될 산이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저는 1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단지 변화. 15년 네. 앞으로. 지금부터 15년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단지마다 15년. 또 좀 예. 15년보다 빨리 되는 단지가 있을 것이고 15년보다 더 늦게 되는 단지들도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막 흥분할 필요는 없겠다. 이제 입산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준비를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목동이라든지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이런 지역들이 이제 좀 혜택은 볼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조건부 재건축으로 이제 바뀌면 아까 유지보수에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바뀌면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태로 받아들이면 되고 예. 만약에 조건부 재건축은 이제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걸 안 받고 일반 재건축과 똑같이 하고 싶으면 다시 신청하면 되고 다시 그거는 신청하면? 조합이나 추진위에 이제 정하면 되는 거죠. 그 어. 추진하는 추진 주체에서 정하면 예. 되는데 안 받고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조건부 재건축을 강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차라리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년 걸리는데 예. 이거 뭐 굳이 조건부를 해가지고 좀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수익성을 다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나니까 다시 한번 시도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중에서 예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좀 시간이 오래됐다 이런 데는 그냥 일단 빨리 하자 이러면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뭐 굳이 단지의 주체의 어떤 결정에 따르면 되는데 그거는 뭐 단지 사정마다 또 다르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이 좀 늘어나니까 이게 조금 예전에 중앙정부가 좀 까다롭게 해서 재건축을 안 하는 시키는 쪽으로 해서 조금 유연하게 좀 편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되면 네. 조건이 그런 거죠. 방향성 자체를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전 정부에서는 집값이 워낙 과열이 됐으니까 막아야 되는 거고요. 재건축이 과열되면 주변 단지들로 또 풍선 효과도 생기니까 예. 시그널 자체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지금 집값이 과열이 되니까 하지 마라는 신호고요. 지금은 서울의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최근에 집값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해도 된다라는 신호, 그 정도 신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정부는 이 재건축 3대 대못을 뽑겠다 해서 이제 뽑았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한번 수정한 게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도 제도를 바꾸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것들이 다 지금 시행이 되는 건 아니죠, 현재? 예, 일단 뭐 아직 시행령이 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높다고 그 보고 가능성이? 예, 제초제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협의될지 모르지만 또 이번에 뭐 이런 얘기 적절한지 모르지만 시행령 정부라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행령을 또 잘 바꿔가지고 1주택자에 대해서 단 우리가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쓰면 뭐 단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쓰다가 그런 조건부 옵션으로 좀 그걸 모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이 통과가 안 된다고 통과가 안 하자면 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내용은 좋습니다. 1+1 그저 중대형 평에 갖고 있는 분이 1+1하면 이제 2주택자로 쳐가지고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좀 불합리하다 해서 그것도 좀 제가 봐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는 거하고 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나 투기의 목적이 아니니까 원래 그 집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라면 종부세에 대해서 50% 정도 감면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사실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도 기대감이 많이 높고 분양가 상한제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합리화해서 조합에서 썼던 비용이나 뭐 명도 소송비, 주거 이전비 이런 거 분양가 상한제 원가에 산입해 주는 거 그것도 합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시세를 분양가를 정할 때 주위 시세에 이제 20년 된 건물, 건축 비슷한 유사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20년 이상까지의 대상들을 가지고 평균을 내 가지고 시세를 조정하고 이제 분양가를 심을했는데 그 기간을 이제 10년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축이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분양가 상승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합에도 조금 도움은 되는데 지금같이 부동산 하락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이게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는
단지 조합원이나 건축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업성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재건축은 아까 뭐 들썩이라고 언론사들 쓰는 것도 네, 있다고 다 들썩들썩 해놨더라고요. 네. 벌써 들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날도 추운데 네, 좀, 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당장 이제 뉴스로 보면 들썩들썩이라고 하는데 저는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없다? 왜냐하면 이미 예고가 됐고요. 네. 시장에 이제 충격이 크고 반응이 크려면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뭔가 파격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다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점수 조정해준다라고 했는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예상된. 너 용돈 올려줄게 그랬는데 그 정도 용돈 올려주면 그냥 오케이 정도 되는데 예. 그거 이상으로 많이 올려주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 예. 앞서서 뭐 대못도 이미 다 예고가 됐었고요. 아직 법 통과도 안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저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 그 단지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목동이라든지 압구정이라든지 상계주공이라든지 상계. 대상이 되는 단지들은 아 드디어 우리가 통과는 했다. 이제 시작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겠지만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집값 떨어지는데 목동 그거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살 것도 아니고 지금 무슨 상관이야라는 반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시장 분위기를 저는 전환시키기에는 이런 뭐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저는 정상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불합리하게 많이 묶었고요. 서울 같은 불합리했고. 경우는 재건축을 해야 공급 물량이 나오니까 예. 그냥 정상화하는 과정이지 이걸 가지고 규제 완화다, 규제를 풀어주니까 뭐 집값이 다시 뭐 분위기가 반전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예. 아, 제가 추원 하나 드리자면요. 예. 현장 분위기가 우리가 과거는 되풀이 되잖아요. 네. 2014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보다 더 이제 확실하게 규제 완화를 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재건축이 이제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 이제 이 안전진단 이런 것들이 막 다 통과됐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그 당시에 기사를 제가 한 줄 읽어드릴게요. 예. 호가는 퍽퍽 뛰고 거래는 없다. 호가는 이게 퍽퍽 튀고 거래는 없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시장 상황입니다. 안 팔려고 하니까 그랬나? 그러니까 팔려는 분들은 이제 호재라고 생각해서 호가를 걷어들이고. 높이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이 없는 거죠. 반응이 없다. 거래가 없는 거예요. 거래가. 그러니까 그런 게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그러면 이 정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했다 그래서 지금 차갑게 얼어붙어 있잖아요. 진짜 거래가 맞습니다. 없잖아요. 예, 예. 시장에 뭐 매수세를 좀 부추기는 데는 전혀 도움이 전혀 반응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측면에서는 네네. 시장이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제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을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네. 때. 예. 시장을 늘 상당히 좀 냉정하게 우리 한 교수님이 보셨으니까 네. 네, 맞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반응이 없다. 그러면 지금 집값 떨어지는 속도가 뭐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네네. 오늘 한국 부동산원 매주 발표되는 그 집값 동향이 있는데 네네. 뭐 역시 또 낙폭이 더 커졌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게 예. 이번 주가 가장 높다. 왜냐하면 다음 주 되면 더 떨어지니까. 더 떨어진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주가 낫다라는 반응을 많이 하는데 저는 통계 보고 또 놀랐습니다. 저도 매주 놀라는데 야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떨어져도 되나. 전국은 지금 마이너스 0.59% 떨어졌고요. 웃고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전국은 지난주에 0.56이었는데 0.59 떨어졌는데 문제는 수도권이거든요. 예. 수도권이 마이너스 0.74%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가 0.69였으니까 예. 마이너스 0.05가 떨어졌거든요. 우리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05 떨어지면 너무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매주 0.05씩 떨어지고 있고요. 네. 서울도 마이너스 0.59 떨어졌는데 0.74 떨어진 게 얼마나 크게 떨어졌냐면요. 이게 주간 통계거든요. 이게 주간이죠. 월간으로 바꾸면은 한 3% 정도 3%. 떨어졌고요. 예. 연간으로 바꾸면 40%. 40%. 그러니까 1년 집값이 40% 떨어지는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 보고 0. 몇 프로 그거 떨어진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네. 굉장히 빠르다. 이거는 예. 거의 저는 폭락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매주 갱신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점점 더 얼어붙고 있고 예. 이런 분위기에서 재건축 뭐 안전진단 규제 완화해 준다고 해서 해봤자.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사야지 이런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하고 네. 여러 가지 정부 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으면 뭐 더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뭐 더 떨어져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반응입니까? 부양책임 필요하겠죠.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하겠죠. 시기. 네네. 지금 주택 가격이 2020년, 21년에 좀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소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0. 몇 프로면 뭐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게 50이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1년이 52주니까. 예. 그러니까 0.5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0.5, 뭐 25%, 30%가 되는 거고 예. 더 높아지면 40%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40%가 그럼 내려갔을 때 과연 그게 적정 주택 가격이냐? 아니면 경제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는 건설회사의 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이가 될 것인가를 정부는 좀 체크를 해보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전에 위기 상태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 핵심은 그겁니다. 그 미분양이 나가지고 건설사가 부도가 난 것이 자금 부동성이 부족해서 부도가 난 게 금융까지 이전이 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시스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부가 당연히 케어를 해야겠죠. 미분양. 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를 지금 그게 제일 마지막인데 제가 볼 때는 예. 임대사업자 제도 보통 던지게 되면은 임대사업자 던지면서 양도세 감면 같이 던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대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를 일밖에 없잖아요.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서 이제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매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패한 게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고 문재인 정부에도 문제가 있던 것이 임대사업자 제도가 물량을 임대사업자 제도권에 들어와서 예. 전세 인상분을 인상 때 5% 안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렇죠. 반면에는 매집을 한 바람에 시장에 매물이 주는 바람에 아파트가 이게 계속 올랐다. 독과점 형태로 집값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 둘 다 뭐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 두 정부 다. 근데 이번 정부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네. 부활할 건가 말까 고민에 빠졌다. 네, 부활할 것 같아요. 하는데 부활할 것 같다? 선거 공약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방향성이 중요한 거 이거죠. 원래 임대사업자 제도가 어떻게 출발했냐면 네. 1984년에 임대주택법 지면서 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자를 줘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세제 혜택을.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건설사들인데 그 옛날 수출공단 뭐 이렇게 막 공단 지면은 이제 주택이 필요하잖아요. 아파트 질 때 나라에서 이 주택에 대해서 나중에 기업이 이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에서 좀 도와줘서 수출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아파트를 막 지면서 임대사업자제를 둔 거예요. 예. 그건 건설 임대사업자잖아요. 건설 물건이 늘어나잖아요. 물량이. 건설하니까. 네. 원래 집이 뭐 만 있는 개가 거를- 있었는데 어느 현장에서 수출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1000개를 추가로 더 줘야 된다 지으니까. 그러면 그걸 지어요. 지는데 부담이 있다니까 정부가 도와주고 기업도 보태서 이렇게 국민이 일심동체로 갔으니까 세제 혜택을 준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변질된 게 뭐냐면 이 김대중 정부 때 IMF 터지니까 예. 처음에는 미분양만 했어요. 미분양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분을 사는 이제 자산가들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제도로 임대를 좀만 올리고 그 대신에 양도세 감면해 줄게, 혜택을 줄게 이렇게 해서 네. 재산세도 혜택을 주고 거기에 이제 또 자산가들이 또 협조를 한 거죠 공익적으로. 예.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그냥 맨 집 있잖아요. 네. 그냥 시중에 있는 있는 집. 집을 일반 시장에 있는 집까지 매입 임대 사업이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매입 임대 사업까지. 예.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거기다 또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잘못된 게 지금은 이제 이 정책의 어떤 방향으로 잡혀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혜택을 한 바람에 난리가 났잖아요. 줄 서서 막 임대사업자들이 등록을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논란이 많았죠. 워낙 세제 혜택이 투자 이 수익이 높다고 판단하니까 줄 서서 계약을 하는 거라면 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정부도 이걸 또 하는데 아. 매입 임대 사업을 한다면 이건 투자 투기를 부추기는 거고. 그러니까 매입 등록 임대사 매입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매입은 지금- 안 된다? 안 됩니까? 네. 우리 김원 소장님? 지금 뭐 의도의 목적이 뭐냐면 건설 경제 경기에 침체를 막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럼 미분양 아파트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전처럼 거기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나라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혜택을 미분양. 주는 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멀쩡히 있는 집을 사는데, 그죠? 그거는 이제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만약에 이거를 또 매입 임대 제도를 확대한다면 이미 몇 번 다 판명이 됐잖아요. 세제 혜택이 가하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4년짜리 줬다가 폐지했고. 그러니까 물론 네. 이건 있죠. 네. 10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는 좀 타당성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10년 장기 임대로. 네. 이럴 경우는 인정은 되겠지만 또 뭐 예전처럼 5년짜리 이거 나오면 이건 투기꾼 정부로 또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요약을 하자면 미분양이 좀 늘어나니까 네, 미분양에 맞습니다. 한해서 사는 경우 일본적으로 하고 예. 등록 임대 사업자를 허용해도 되겠다. 그건 제가 다만 찬성합니다. 예. 장기로 하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 주택 시장은 장기로 해라. 기존 주택 시장은 장기로 해라. 네. 그러면 좀 균형성이 맞죠. 제가 볼 때. 우리 김원 안 소장님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뭐 보십니까? 이런 까다로운 조건으로 저는 일단 임대사업자 매입 임대사업자 매입 제도에 임대.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교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동의하는 부분은 뭐예요? 동의하는 부분에서는 장기 장기로 하라. 10년 10년 정도. 오케이. 예. 기존에는 4년, 8년 이렇게 했는데 저는 10년 정도 장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요. 장기. 왜 찬성을 하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 과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노출시키지 않고 이제 임대 소득을 얻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명 과세 차원에서 좋고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도 장기. 임대사업자 집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5% 상한 인상 제한이 걸리거든요.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하더라도 의무 보유 기간 만약에 10년이라고 한다면 10년 동안 계약갱신 청구에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서민 주거 안정에도 분명히 도움이 되겠다. 집주인들도 10년이잖아요. 예. 10년 동안 안 올리고 있다면 인플레이션 감안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 참은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혜택을 좀 줘도 되겠다. 그러니까 장기로 종부세? 하는 경우 두 분 다 10년 등록 임대는 그렇죠. 혜택을 주자. 그렇죠. 그런 찬성을 하시고. 종부세 네. 합산 배제 정도 가지고 있는데다가 임대사업자 월세도 안 올리고 있고 전세금도 안 올리는데 종부세를 너무 과하게 매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예. 종부세 합산 배제 당연히 시켜줘야 되고요.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은 있는데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정도 주는 거는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 임대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기 4년 뭐 이렇게 예전에 4년이었는데 4년 8년 했는데 4년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8년 이상은 저는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집값 하락 속도가 빠른데 실수요자들, 무주택자들한테만 시장을 맡겨두면 지금 너무 얼어붙어서 안 사요. 미분양도 늘어나고 가격 하락도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로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길을 좀 열어줘서 돈 있는 분들은 좀 사라. 대신 10년 동안 못 팔어. 10년 동안 못 팔면 우리가 이런 혜택은 줄게 정도 한다면 주택시장 연착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아닌 이미 지어진 집에 대한 임대에 대해서도 좀 찬성하는 편인가요? 네, 찬성을 하는데 저는 10년. 단기가 장기. 아니라 장기로 가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곧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발표한다니까 두 분의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 관심이 많은 부동산의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이름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네요. 청약 경쟁률 조금 낮다는 평가가 많은데 우리 한 교수님은 좀 어떻게 나왔는데 낮게 보십니까? 네, 아니면 저 낮게 봤습니다. 예. 생각보다 낮았다? 네네. 예. 저는 소형은 다 그래도 소화되고 중형이 이제 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가격대잖아요. 10억이 넘으니까 그 중형에서 좀 미분양이 조금 나거나 아니면 완판이 돼도 계약 시에 포기하는 세대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 저 중소형 주택에서 또 특공이 미달이 나온 게 많다 보니까 예. 아 이게 이제 서민들이 볼 때 좀 부담되는 가격선이고 또 특히 주택 가격 하락기에 비교를 해보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조금만 더 가면 송파 지역인데 그쪽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소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이게 새 집이지만 1, 2년 기다려야 되고 근데 더 안쪽에 입지가 좋은 곳이 1, 2억 차이다? 고민할 만하죠. 굳이 여길 들어가느니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기존 주택이 더 싸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분양가 메리트가 생각보다 크지 약하죠. 않았다. 네, 맞습니다. 지금 한 1억 정도, 1억 정도만 다운됐으면 제가 볼 때 완판되고 잘 됐을 것 같은데 그 1억이 지금 민감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올라가죠. 주택가격은 내려가고 있는데 1억이 더 내려가면 더 하락할 역전되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완벽하게 성공을 못 거둔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분양 시장에는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참패했다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평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참패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입지도 좋았고요. 이 정도면 사실은 완판 돼야 되거든요. 완판 또 지금 또 물론 미달이 난 건 아닙니다. 미달이 난 건 아닌데 네. 2순위로도 넘어갔고요. 이게 이제 그 모집 가구 수가 있으면 500% 이상 뽑아가지고 우선 순위를 좀 해야 되거든요. 5배 예비 입주자까지 예비 그렇게 돼야 입주자까지 된다면서요. 5배를 해야 최소한. 되는데 네. 그게 미달된 곳들이 있기 때문에 2순위로 넘어갔는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둔촌이 2순위로 넘어가 우리는 그 결과만 바라보거든요. 그 나와 있는 이미지만 보기 때문에 야 둔촌이 특별 공급에서 일부 미달이 났단다. 2순위로 넘어갔단다. 그게 주는 시그널이 저는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거죠. 네. 둔촌 자체만 보면 저는 별로 둔촌은 걱정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미달이 나고요. 미달이 나면 지금 청약은 무주택자들만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금력이 좀 부족하거나 굉장히 좀 보수적인 분들, 지금까지 주택이 없던 분들이기 때문에 미달이 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미달이 나서 선착순 분양하면 현금 부자들 또 줄 서서 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둔촌은 걱정하지 않은데 예. 둔촌이 주는 시그널 자체가 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으면 이렇게 될까. 다수의 수요자들은 그렇게 걱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야 둔촌 또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당초 예상은 10대 1 이상, 뭐 많게는 30대 1까지 10만 명 이상 청약 통장을 사용할 거다라고 했는데
30 뭐 이거 지금 보면은 네. 그 13,000, 14,000 그렇습니다.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공급자는 계획됐던 물량들을 더 연기하거나 아예 그냥 포기하는 사업장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 감소에 영향을 줄 것 같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더 얼어붙겠죠. 야, 둔촌 주공도 안 되면 청약하신 분들도 당황할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하신 높을 줄 분들도. 알았는데 3대1, 4대1이라고 하니까 나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계약을. 그렇죠. 포기. 계약을.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더 투자 심리는 얼어붙으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청약 시장이라든지 매매 시장까지도 더 위축이 되면서 네.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실거주해야 되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조건이 좀 부담입니까? 아, 그건 두 번째입니다, 사실. 네. 가격이 문제인 건데요. 가격이? 네, 가격 저항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좀 부담되는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근데 네. 자산가나 투자 입장에서는 소장님 말씀대로 사도 되는 가격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 그러니까 이게 시장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차기 현장도 분양가 산정할 때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이게 그 앞으로? 지역의 시세에 맞게 네. 어떻게 할지를 고민에 좀 빠질 수 있는 신호를 좀 준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분양 시장에는 좋은 신호는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둔촌주공 자체는 일단 완판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성에는. 그래서 향후 이제 향방에 대해서 약간 하방의 어떤 신호를 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분양할 때 좀 분양가 메리트를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어떤 네, 맞습니다. 예. 안심하기 어렵다 이런 신호를 준다는 그렇게 좀 평가가 되네요. 네, 안전진단 규제 완화, 집값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